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위병소 철문 너머로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오후, 이등병 김태겸은 근무 중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 익숙한 실루엣들이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윤미정은 두 손으로 커다란 반찬 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고, 4명의 이모들은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한 발짝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겨울 외투, 평범한 얼굴들이었어요. 다른 면회객들 사이에서 전혀 튀지 않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김태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이죠. 왜 하필 오늘이야? 목구멍 안쪽에서 신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김태겸은 재빨리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은 절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재필 병장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었고, 한준호 일병의 면회가 있는 날이기도 했죠. 이런 날 가족이 온다는 건 재앙이나 다름없었어요. 김태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훈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매번 자신이 먼저 불려갔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 순간 윤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였지만 그 시간은 김태겸에게 영겁처럼 느껴졌죠. 어머니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 길을 왔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이외진 부대까지 찾아온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태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돌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등을 보였습니다. 눈을 피한 게 아니라 가족을 부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했죠.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무 연고도 없는 민간인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랐고 귓불까지 뜨거워졌어요. 윤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못 본 게 아니라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태겸이는 고개를 돌렸죠. 아니, 돌린 게 아니라 피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일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못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군대는 어머니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막내 이모 윤서진이 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진의 눈빛이 위병소 쪽을 향했고 그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김태겸은 이를 악물고 위병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걸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피해서 외면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죠. 가족이 여기서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모욕당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외면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상처받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불효자가 되는 게 나았습니다. 뒤에서 선임 오재필 병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비웃는 듯한 그 특유의 웃음이었어요. 김태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제발 조용히 지나가야 하는데 그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김태겸은 위병소 안쪽 구석에 몸을 숨기듯 서서 밖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소리조차 억누르고 있었죠. 밖에서는 면회객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고 오재필 병장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사 오재필 병장의 목소리가 위병소 앞을 가릅니다. 거칠고 일부러 큰 소리였어요. 면회객들이 다 듣게 하려는 듯한 목소리였죠. 줄 제대로 서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어? 면회객들이 움찔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들이었지만 감히 불평할 수 없었어요. 군대라는 곳의 위압감이 그들을 짓눌렀죠. 윤미정도 반찬 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이모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다가오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 일병 한준호였죠. 오재필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까 그 거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아이고 준호 왔어? 추운데 고생했네. 면회실 안쪽 비워놨어. 커피도 하나 가져가. 따뜻한 거로 줄까?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인 편애였습니다. 다른 병사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삼켰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부모는 당당하게 면회실로 향했어요. 최고급 외투를 입은 어머니와 명품 시계를 찬 아버지였죠. 오재필은 직접 문을 열어주며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남은 면회객들은 추운 바깥에서 계속 기다려야 했어요. 윤미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30분째 서 있었죠. 발이 시려왔고 손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밀치는 바람에 윤미정의 반찬 가방이 기울어졌어요. 플라스틱 통 하나가 열리며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진한 된장찌개 국물이었죠.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윤미정이 허둥지둥 닦으려고 몸을 숙였어요.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이모들도 함께 몸을 굽혔습니다. 그런데 오재필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요즘 군대가 동네 장터야? 다 똑같은 군인 가족인 줄 알았나 봐.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윤미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모들 중 둘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막내 윤서진이 손으로 막았죠. 여기 청소 담당이 따로 있어요. 그냥 치우고 들어가세요. 시간 없으니까. 마치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었죠. 김태겸은 위병소 안에서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죠.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더 커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가서 항의하면 어머니가 더 큰 모욕을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났어요. 너무 세게 깨물어서였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이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으니까요. 옆에서 후임 이등병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임님 괜찮으세요?
김태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재필은 여전히 밖에서 면회객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했죠. 누군가에게는 친절하게, 누군가에게는 냉정하게. 그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병사의 배경이었죠. 윤미정은 겨우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손수건은 국물로 범벅이 되었고 손은 얼룩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비키라는 듯한 눈빛만 날아왔죠. 윤서진은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위병소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조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한 조카가 말이죠. 윤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김태겸의 군 생활은 이미 균열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등병이었지만 그의 일상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창고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지면 가장 먼저 불려가는 사람이 김태겸이었습니다. 야, 김태겸. 너 마지막으로 나왔지? 사실은 한준호 일병이 잘못 옮긴 것이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준호는 멀뚱히 서 있었고 오재필은 김태겸만 노려봤죠. 김태겸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과했어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아니,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가 나면 기록에는 항상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태겸 부주의. 실제로는 장비 불량이었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였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김태겸의 이름이 사고 보고서에 적혔죠. 한 번은 한준호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쓰고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행군 훈련 중 탄약함을 잘못 챙긴 일이었어요. 분명 한준호가 담당이었지만 오재필은 김태겸을 불렀죠. 김태겸, 앞으로 나와. 저는 닥치고 나와. 김태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영하의 날씨에 팔 굽혀 펴기 100개, 앉았다 일어서기 200개를 했습니다. 땀이 등을 적셨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한준호는 따뜻한 내무반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니, 미안해할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았죠. 자신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재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김태겸의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너 똑똑하잖아. 누구 건드리면 안 되는지 알지? 조용히 살면 너도 편해. 괜히 나서서 좋을 거 없어. 김태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자신 하나 믿고 사는 어머니였죠. 만약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만약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김태겸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갔죠. 처음엔 억울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자신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무반에서 다른 병사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김태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었어요. 한준호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오재필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김태겸이 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이유는 부대 사정상이었죠. 그런데 같은 날 한준호는 휴가를 나갔어요. 아무런 제약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왜 저만 안 되는 겁니까? 김태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재필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부대 사정이라니까. 너 없으면 일 돌아가? 준호는 국회의원 아들이라 가족 행사 많아. 이해 좀 해. 이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불공평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죠. 김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밤마다 김태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녁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날짜를 세다 보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창고 정리, 청소, 훈련, 그리고 누명.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김태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어요.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김태겸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자신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김태겸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만 망가지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위병소 구석에 서서 김태겸은 밖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죠.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재필은 윤미정의 신분증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면회 신청서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필요 이상으로 거칠었죠. 이름이 윤미정. 동행자가 4명이나 되네. 이모가 맞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말이에요. 윤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들은 표정을 굳혔죠. 요즘은 이모 많으면 뭐 되나? 삼촌은 없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가족 구성을 문제 삼는 말투였어요. 윤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겸의 아버지는 태겸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죠. 여자만 5이서 아이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오재필은 신분증을 이리저리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위조 문서를 확인하듯이 말이에요. 사진이랑 좀 다른데? 이거 본인 맞아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윤미정은 50대 중반이었어요. 신분증 사진은 10년 전 것이었죠. 세월이 흐르면 얼굴이 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윤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이모들 중 셋째가 참지 못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확인 다 됐으면 돌려주시죠. 오재필이 눈을 흘겼어요. 그리고 일부러 손에서 신분증을 놓았습니다.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졌죠. 플라스틱 카드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죄송. 손이 미끄러웠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윤미정이 몸을 굽혀 신분증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재필은 발끝으로 신분증을 밀어버렸어요. 조금 더 멀리 윤미정이 더 많이 굽혀야 하는 곳으로 말이죠. 주변 면회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군대였고 저 사람은 군인이었으니까요.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이모 윤서진이었어요.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신분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죠. 분노 때문이었는지 추위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신분증을 털어내고 언니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병소 벽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표지가 눈에 들어왔죠. 제3보 병사단 예하부대
익숙한 마크였습니다. 순간 과거가 겹쳤습니다. 20년 전 윤서진도 군인이었어요. 여군 장교였죠. 그리고 이 계통의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때 윤서진은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상관의 부당한 대우,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조직적 외면이었죠. 윤서진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회유와 압박이었어요. 조용히 덮자. 내 장래를 위해서. 여기서 소문나면 너만 손해야. 참고 넘어가. 다들 그렇게 산다. 결국 윤서진은 중2 계급장을 떼고 전역했습니다. 꿈꾸던 군 생활을 포기했죠. 그 상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조카가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말이죠. 윤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기, 그대로 계세요.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들을 향한 말이었어요. 윤미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봤죠. 서진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언니. 잠깐만요.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스크롤하며 한 번호를 찾았어요. 저장된 이름은 육군본부 인권가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유일하게 편을 들어줬던 그곳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육군본부 인권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보 병사단 예하부대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고요. 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의지였죠. 전화 너머에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회객에 대한 모욕, 신분증 훼손 시도, 그리고 병사에 대한 조직적 차별이 의심됩니다. 현재 위병소 앞에 계신 분들이 모두 목격자입니다. 윤서진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20년 전 배웠던 보고 방식 그대로였죠. 오재필이 윤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윤서진이 계속 통화하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잠깐, 거기 뭐 하는 겁니까?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이어갔어요. 네, 부대 위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담당자 성함은. 윤서진은 오재필의 가슴팍을 봤습니다.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죠. 오재필 병장입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전화는 시간을 멈추는 버튼이었습니다. 대대장 강도윤 중령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위병소에서 연락을 받고 5분도 안 돼서 도착한 거예요. 숨이 차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무슨 일입니까? 처음엔 강경했습니다. 군 기강을 지켜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면회객들을 훑어보고 오재필을 쳐다봤죠. 오재필은 차렷 자세로 격려했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면회 질서 유지 중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요? 강도윤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윤서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조용히 말했죠. 육군본부 인권가와 통화 중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오고 있고요. 국방부 감찰도 연락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육군본부, 국방부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죠.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었어요. 이건 감찰 사안이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닙니다. 제 언니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 병장이 발로 밀었어요. 목격자가 여기 10명도 넘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2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달랐죠. 가족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오재필을 노려봤습니다. 오재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병장, 사실입니까? 그게, 아니, 손이 미끄러져서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이 모두 오재필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죠. 맞아요. 발로 밀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상황을 파악한 거죠.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태겸 이병 앞으로. 강도윤이 위병소를 향해 소리쳤어요. 김태겸은 구석에 숨어 있었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나왔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태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어머니를 똑바로 볼 수 없었죠. 윤이병, 이게 사실입니까? 부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강도윤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대답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나고 어쩌면 보복이 시작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재필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김태겸을 압박하듯이 말이죠. 대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김태겸 이병 때문에 다 시끄러워진 겁니다. 가족들이 과민 반응하신 거고요. 닥쳐, 병장. 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재필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김태겸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내가 말하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태겸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김태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죠.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눈물로 젖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태겸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억눌렀던 것들이, 삼켰던 말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김태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제발. 김태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제발.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이모들 중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엔 놀람이었다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윤미정이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무릎 꿇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어 빌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병사가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이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옥이었죠. 오재필 병장, 즉시 격리 조치합니다. 영창대기. 대대장님, 말 붙이지 마. 그리고 김태겸, 이병, 보호조치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됩니다. 윤서진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화면에 떠 있었죠.
처음부터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재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한 말들이 모두 증거로 남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갑자기 부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위병소에서 시작된 파문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무전이 짧아지고 복도의 말수가 줄어들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오후 3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였어요. 제3보 병사단 예하 모든 부대, 지휘관 비상 소집. 강도윤 중령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단장 직통 전화였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단 본부 회의실에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모두의 얼굴이 경직돼 있었어요.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권 침해 건으로 6본에서 특별감찰이 내려옵니다. 오늘 저녁까지 모든 보고 라인 정리하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특별감찰이라는 단어가 무게감 있게 떨어졌죠. 이건 단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전체를 뒤집는 일이었어요. 그 시각 윤서진은 면회실에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명 포스타 첫째라 불리는 육군 준장 출신의 큰 이모였죠. 큰언니 나야. 서진아, 무슨 일이야? 태겸이가 부대에서 문제가 있어. 조직적 인권 침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위치 보내. 그리고 관련자 명단 정리해도 내가 직접 처리할게. 고마워, 언니. 가족이 당했는데 뭘. 지금 바로 움직인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첫째 이모는 즉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고 라인, 내가 받는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보고는 자신을 거쳐간다는 뜻이었어요. 누구도 은폐할 수 없고 누구도 축소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둘째 이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국방부 법무실에 근무하는 예비역 대령이었어요. 둘째 이모는 즉시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권 보호관에 정식 진정 넣어. 그리고 지휘관 직무정지 요청할 수 있어. 지금 바로 서류 작성할게. 얼마나 걸려? 1시간이면 돼. 기다려. 둘째 이모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고 진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20년간 법무 업무를 해온 전문가의 손놀림이었죠. 지휘관 대기 발령.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국방부 인권과로 직접 전송됐어요. 강도윤 중령을 포함한 지휘 라인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셋째 이모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관이었습니다. 즉시 국회의원에게 보고했어요. 의원님, 군 인권 침해 건입니다. 조직적 은폐 정황이 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올려. 내일 본회의에서 질의하겠네. 알겠습니다. 셋째 이모는 언론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군 담당 기자들에게 제보를 넣었어요. 아직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큰 사건이 터질 거라는 힌트를 줬죠. 넷째 이모는 현역 헌병 중령이었습니다. 즉시 부대로 향했어요. 공식 감찰 명령을 받고 출동한 거였죠. 휴대전화 전량 회수, 증거인멸 방지. 부대 정문에 헌병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의 핸드폰이 일제히 회수됐어요. 누구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게 됐죠. 부대는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오재필은 격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이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시계도 없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넷째 이모가 들어왔어요.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헌병 중령이었죠. 오재필 병장? 예. 지금부터 진술 받겠습니다. 묵비권 행사 가능하고 변호인 선임 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재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단순 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사였습니다. 감찰 즉시 개시. 부대 곳곳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이 하나씩 불려갔어요. 창고 기록, 훈련 일지, 면회 기록이 모두 압수됐죠.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준호도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측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일병 한준호, 김태겸, 이병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창고에서 물건을 잘못 옮긴 적 있습니까? 한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이 났죠. 그때 김태겸이 대신 혼났던 일이 떠올랐어요. 대답하세요. 예, 있습니다. 그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김태겸 이병이. 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한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배경이,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특권이 누군가를 짓밟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원스타 이모, 막내에서 5번째인 예비역 준장이 육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인사참모부장실로 직행했어요.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분류. 알겠습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공식 인권침해 사건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기록에 남았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축소할 수 없게 됐죠. 부대는 싸움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안 됐고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고립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부대를 완전히 감쌌죠.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국회의원 한민수였어요. 한준호의 아버지였죠. 국방부 감찰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 출석 요청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드님 관련 건입니다. 부대 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민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종종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방부로 향했죠.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면회 기록, 휴가 기록, 근무 배치 내역이었죠. 한준호에게만 적용된 특별 대우가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의원님 아드님은 1년간 총 15차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병사들 평균은 8차례였고요. 그건 면회 시간도 평균 2시간을 초과했습니다. 특별 면회실을 사용한 기록도 있네요. 한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증거였죠. 그리고 이 사람 아십니까? 조사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태겸의 사진이었어요. 모릅니다. 아드님과 같은 소대 병사입니다. 아드님이 실수한 일을 여러 차례 대신 책임졌습니다.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한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의 희생 위에 편안함을 누리는지 전혀 몰랐죠. 아드님 진술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사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재필 병장이 면회실 안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고 커피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다른 병사들은요?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김태겸 이병이 대신 혼난 걸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잘못인 줄 몰랐어요. 아빠가 국회의원이니까 다들 저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한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몰랐던 거죠. 자신의 특권이 누군가를 짓밟고 있다는 걸, 자신의 편안함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조사관이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의원님, 이건 김태겸 이병의 상담 기록입니다. 군 생활 중 작성된 심리 검사 결과예요. 한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체크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울감 지속, 자존감 저하, 대인 기피 증상, 불면증. 두 번째 페이지에는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힘든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편하게 말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만나요? 아니요. 면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냥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한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위가 만든 시스템이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20년 넘게 정치를 했어요. 국민을 위한다고 말했고 정의를 외쳤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부정의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날 밤 한민수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면회실이 아닌 조사실에서였어요. 한준호는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준호야, 나 때문에 다들 나 대신 맞았어. 김태겸 선임도 다른 동기들도 다 나 때문에. 한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친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자신을 위한 배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민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오전 한민수는 국회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달려온 거죠.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퇴를 발표하기 위해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예상치 못한 발표였죠. 제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병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요. 이는 명백히 제 책임입니다. 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치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특히 김태겸, 이병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한민수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한민수는 의원 배지를 떼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20년간 달고 다녔던 배지였죠.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았어요. 한민수는 정치인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겸은 보호 조치와 함께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부대였어요. 깨끗한 시작이 가능한 곳이었죠. 하지만 김태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전출 전날 김태겸은 면회실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면회실이 아니라 일반 면회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오재필은 없었고 위압감도 사라졌습니다. 윤미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김태겸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죠. 태겸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아들이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실히 말해주고 싶었죠. 면회 왔을 때 외면해서 정말 죄송해요. 알아. 엄마 다 알아. 내가 우릴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윤미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말이에요. 김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울어도 돼.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김태겸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이모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5명의 여자들이 한 아이를 위해 울었어요. 윤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겸아,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 없어. 부끄러운 건 저 사람들이야. 이모, 넌 끝까지 견뎠어.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버텼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윤서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받지 못했던 위로를 조카에게 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부대 전체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권 교육 강화, 감찰 시스템 개선, 그리고 피해 병사들에 대한 구제 조치였어요. 김태겸만이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함께 구제됐습니다. 창고에서 누명 쓴 일병, 훈련 중 사고로 책임 뒤집어 쓴 이등병, 휴가를 제때 못 간 병장. 모두가 기록이 정정됐고 공식 사과를 받았어요. 오재필의 횡포는 한두 명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죠. 오재필은 군사법원에 회부됐습니다. 직권남용, 인권침해,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죄목이 쌓였어요.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정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인권으로 지탱됩니다. 피고는 그 기본을 망각했습니다. 징역 1년 군 복무 부적합 판정. 오재필은 군복을 벗게 됐어요. 그의 군 생활은 불명예 전역으로 끝났습니다. 강도윤 중령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죠. 보직 해임과 함께 진급 누락이 결정됐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준호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아버지를 몰랐어요. 특혜도 없었고 차별도 없었죠. 처음으로 평범한 일병으로 살게 됐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어요. 설거지를 제대로 못했고 청소도 서툴렀죠. 하지만 선임들은 가르쳐줬습니다.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방법을 알려줬어요. 준호야,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한준호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순수한 도움에 대한 감사였어요. 석 달 후 김태겸은 새 부대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동료들은 친절했고 선임들은 공정했죠. 어느 주말 김태겸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였어요. 윤미정이 왔고 이모들도 함께 왔죠. 엄마, 이번엔 제가 면회 신청했어요. 그래, 우리 태겸이가? 윤미정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죠.
면회실에서 김태겸은 처음으로 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 이야기, 동료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꿈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엄마, 전역하면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주고 싶어요. 윤미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생기 없던 눈이 아니었죠. 이제는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윤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이겨냈잖아. 김태겸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은 가족들에게 번졌고 면회실을 따뜻하게 채웠죠. 해질 무렵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윤미정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잘 지내.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김태겸은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손을 흔들었죠. 가족들의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김태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3대 독자라서 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존엄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김태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이 됐다. 가족 덕분에, 정의 덕분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 덕분에.